그냥 지루한 일상일 뿐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침내 택배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남자가 벌떡 일어난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이미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알포 콘솔이 드디어 강림하신 것이다. 이 녀석이 바로 렌츠다. 평범하게 자란 쿨한 녀석이지만 어째서인지 1년 365일 주인공 포스를 뿜어내고 있다. 세상 모든 게이머가 그렇듯 그도 심심할 때마다 언제든 집어들고 즐길 수 있는 콘솔을 원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인 그는 리아넌에 있는 삼촌의 싸구려 임대 아파트에 얹혀 살고 있다. 졸업까지는 아직 몇 달 남았기에 인턴십으로 모은 삼짓돈을 털어 온라인으로 알포를 주문하고 대작 신작들의 남은 자유시간을 불태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기기를 꺼내봤지만 그래, 이건 아무리 봐도 알포처럼 생기지 않았다. 기기를 비틀어 열어보려 하자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누군가 언박싱 몰래카메라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쏟아부은 게 분명하다. 기침을 쿨럭대며 그는 이따위 짓을 꾸민 할 일 없는 인간을 향해 육두문자를 날린다. 그러고는 제대로 살펴보고 확신한다. 이건 절대 알포가 아니다. 그가 틈을 벌려보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이음새엔 손톱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다.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는 헬게임즈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건다. 알고 보니 결제 중 쿠폰 오류로 인해 주문이 헬사프로로 잘못 표기되었고 리안 물류창고에서는 그 표기대로 헬사프로를 보냈던 것이다. 렌은 그저 멍하니 전화기만 바라본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아직 7일 반품 기간 내에 있다고 확인해준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반품하면 원래 썼던 쿠폰은 날아가고 대신 대체 할인권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단 써보고 나중에 반품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고객센터도 문제없다며 반품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그리고 기기를 회수하면 새로운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될 거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든다면 사진 몇 장과 별점 5점짜리 리뷰를 남겨주면 감사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제품을 써보기도 전에 별점 5점을 구걸하는 것만큼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태도는 없다.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찜찜하다. 이 콘솔은 진짜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공평하게 한번 써보려던 찰나 그는 진짜 문제를 발견한다. 컨트롤러도 전원 케이블도 충전선도 아무것도 없다. 그게 끝이다. 렌은 이걸 그냥 예쁜 쓰레기라고 단정짓는다. 사기 상자의 기운 인증 완료.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2차 택배가 도착한 것이다. 이건 진짜 알포 프로다. 그래서 상표도 케이블도 컨트롤러도 없이 그저 짝퉁 냄새만 풍기던 그 정체불명의 상자가 더욱 기괴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디자인 하나는 꽤나 매끈하게 잘 빠졌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장식용 피규어 등급 합격. 그러다 다시 만지는 순간 기기가 저절로 켜지면서 그를 기겁하게 만든다. 스몰월즈가 선사하는 끝없는 재미라며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갑툭튀에 심장 떨어질 뻔한 건 계약에 없던 내용이다. 이어서 허락도 없이 TV가 켜지더니 스몰월즈 게임 콘솔이 이미 리얼 4%의 컨트롤러 및 TV와 페어링되었다고 알린다. 설정은 필요 없단다. 환영 메시지가 화면에 뜬다. 첫 사용자 안내 문구도 함께. 계정을 등록해 주십시오. 렌은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이 녀석은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알아서 무선으로 동기화해버렸다. 이런 콘솔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그는 택배 운송장을 확인한다. 발송인은 내서 컴퍼니. 검색해보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미스터리 언박싱 에피소드 공식적으로 시작이다. 어깨를 으쓱하며 그는 소파에 푹 파묻혀 그냥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는다. 보낸 사람 이름이 내서였기에 그는 스팸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누구 탓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렌 내서라는 이름으로 등록한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콘솔이 스스로 빛을 내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그의 영혼과 육체를 스캔하더니 오직 르네상스만이 이 기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한다. 게임 콘솔에서 영혼 스캔 장치로 돌변하는 데 걸린 시간 단 3초. 기가 막힌 처리 속도다. 시스템이 레벨 1의 플레이어 르네사르를 환영한다. 스몰월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임이 시작된다. 그는 UI를 훑어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끝내주게 아름답다. 화면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그는 먼저 이제 무엇을 할까를 선택한다. 시스템은 상점을 둘러보고 이번 주 무료 게임을 플레이해보라고 제안한다. 무료 게임.
그는 내심 놀랐지만 필시 싸구려 박스밀기 퍼즐 게임 같은 것일 거라 확신한다. 시작하기 전에 그는 상점을 확인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 즉시 알림이 뜬다. 검색 1회당 10메리트가 소모되며 그는 현재 개털이다. 시스템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돈이나 모아오라고 팩폭을 날린 셈이다. 잔뜩 열받은 그는 재화의 이름이 메리트라는 걸 알게 되고 돈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어디서 살 수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툴툴거린다. 게다가 그 알림 메시지는 무례할 정도로 지나치게 직설적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이번 달 무료 게임을 불러오는데 게임은 다짜고짜 게임 킬러 1을 원하냐고 묻는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다. 해외에서 만든 듣보잡 인디 게임이려니 생각한다. 한편 그가 실제로 진짜 알포 프로를 위해 구매했던 영웅 정신 전사들 8과 악령의 저주인은 아직도 배송 중이다. 그는 일단 킬러부터 시작해본다. 몰입형 암살 액션 RPG를 표방하는 이 게임은 맵 어디로든 빠른 이동이 가능한 현대 암살자의 삶 속으로 플레이어를 던져 넣는다. 설명에 따르면 그 암살자는 존재하는 모든 무기와 격투 스타일을 마스터했으며 플레이어는 마음대로 다른 암살자 캐릭터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 아주 밸런스가 갓겜이네. 전혀 사기적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이를 확정짓는다. 렌츠는 이번 달 무료 챕터인 피로 물든 연회에 진입했고 난이도는 1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지 모드 챕터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알짜배기인 독점 보상들은 2성 난이도 이상이 되어야만 잠금이 해제된다고 뜬다. 또한 주인공에게 경고가 주어지는데 대략 14시간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으며 그 후에는 이 챕터가 자폭한다는 것이다. 시작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카운트다운이 돌아가다니 정말 부담감 제로의 훌륭한 게임이다. 다운로드는 거의 즉시 끝났고 주인공은 당연히 용량 가벼운 인디게임이라 그렇다고 생각했다. 콘솔이 허락도 없이 아파트 와이파이에 몰래 연결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녀석은 이미 설정 하나 없이 컨트롤러와 TV에 알아서 페어링을 해버린 놈이다. 그러니 인터넷이라고 다를 게 있겠는가? 게임이 부팅되는 순간 렌츠의 입이 떡 벌어진다. 이건 컷신이 아니다. 라이브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실시간 화면이다. 조명, 건물들, 질감, 캐릭터 모델링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렌더링되어 있어 뇌정지가 올 지경이다. 이어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화면이 뜨고 그는 극강의 비주얼로 유명한 게임인 레코드 하이센조차 이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래픽이 미쳤다는 거. 넘어가자. 그의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된다. 킬러는 절대 이름 없는 3류 인디게임 따위가 아니다. 이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진 진정한 A급 대작이다. 다행히 추천 빌드와 추천 외형이 있어 결정장애를 피할 수 있었다. 기본 옵션은 험악한 인상의 대머리 암살자, 원할 때마다 분리타임을 발동시키는 시간 왜곡 스킬을 장착하고 있다. 그래, 어느 게임에나 한 명쯤 꼭 있는 바로 그 대머리 암살자 말이다. 광대 암살자도 눈길을 끌었지만 가격표에 30메리트라고 적혀있는 게 문제였다. 시면의 늑대 검사 스킬을 가진 악마 사냥꾼 옵션도 마찬가지였다. 또 30메리트가 날아갈 판이었다. 공짜 혜택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군. 세 가지 옵션 모두 각자의 특기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는 그 점을 눈치챘다. 대머리 사내. 시작부터 근접 전투와 총기 사용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 광대, 기본적인 총기 사용에 투척 무기를 다루는 재주까지. 악마 사냥꾼, 오직 순수한 검술뿐. 오직 대머리 암살자에게만 초보자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녀석만이 유일한 무료였다. 계정 삭제 타이머가 째깍거리는 마당에 돈을 쓰는 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렌수는 대머리 암살자로 확정했다. 얼굴을 살짝 다듬고는 암살자라는 이름을 대충 가져다 붙였다. 장명 센스 한번 기가 막히는군. 캐릭터 생성을 마치자 비에 젖은 거리에 스폰되었고 마침내 진짜 통제감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첫 번째 행동, 근처를 서성이는 술주정뱅이에게 다가가기. 술주정뱅이는 당장이라도 제 술을 훔치려는 거냐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주정뱅이가 주먹을 휘둘렀으나 허공을 갈랐고 주인공은 가볍게 피한 뒤 다정하게 어깨를 툭 치고는 유유히 걸어갔다. 그냥 잡몹처럼 툭 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버리다니. 때마침 메인 목표가 로드되었다. 저녁 8시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검은 가시탑 8층에서 열리는 펠루즈 연회장에 잠입하라.
마커가 스카이라인을 장악하며 환하게 빛나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마천루인 검은 가시탑을 가리켰다.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탑 밖에서 렌수는 도착하는 VIP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거의 넘어질 듯 허둥대는 직원들을 지켜보았다. 리카르도라는 남자는 2층에 마른 정장과 헤어드라이어가 준비되어 있다며 호들갑스러운 대접을 받았고 엘리베이터까지 개인 에스코트가 붙었다. 이 정도의 삼엄한 시선을 뚫고 몰래 들어간다. 어림없는 소리다. VIP 대우 수준 한번 터무니없군. 프런트 데스크에서 초대장을 요구받자 4가지 선택지가 떠올랐다.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한다. 2층 회사의 매니저로 위장한다. 무작정 총을 쏘며 돌진한다. 아니면 돈으로 매수한다. 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첫 번째 옵션은 시작부터 탈락이다. 두 번째 옵션은 말로 구슬리는 루트다. 세 번째 옵션은 당연히 폭력이고 네 번째 옵션은 직설적인 뇌물이다. 공짜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그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 암살자는 서류 작업 때문에 왔을 뿐이라며 2층 회사를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접수원은 단칼에 거절했다. 엘리베이터 출입은 오후 6시까지 통제됩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하지만 렌수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냐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녀의 대답은 이 탑이 람팔루그 가문의 소유라는 것이었다. 그걸로 끝.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렇게 허무하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라는 식이 NPC한테도 통하나 보군. 요주의 인물임을 알아챈 그녀는 경비원들을 시켜 그를 밖으로 끌어내 열을 식히게 했다. 늑수그레한 경비원이 먼저 나타나 얌전히 굴라고 경고했다. 한편 렌수는 버튼을 마구잡이로 누르며 완전한 공격 모드로 돌입해 경비원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도망친 한 명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테리가 죽었고 팔린 골목에 적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래. 열을 식히라는 건 애초에 렌수가 가져온 에너지가 아니었다. 아직 식지도 않은 시체 위로 게임이 루팅, 끌기, 처리라는 옵션을 띄웠지만 선택하기도 전에 경비대가 몰려와 그를 벌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실패는 시계를 초기화했고 암살자는 멀쩡한 상태로 바로 그 골목으로 되돌아갔다. 거기서부터 그는 정문을 통과하기 위한 남은 모든 옵션을 남김없이 써버렸다. 모조리 막다른 길이었다. 초대장을 깜빡했다고 하니 사진 명단과 대조의 신분을 확인하려 들었다. 임무 실패. 완전히 어그로를 끄는 건 접수원이 지원을 부르며 비명을 지르게 만들 뿐이었다. 경비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임무는 끝났다. 뇌물 시도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참했다. 다정하게 굴며 고작 5파운드를 슬쩍 건넸지만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변태로 낙인 찍으며 그 루트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정문 옵션 4개가 전부 단단한 벽이라는 게 판명되자 렌수는 본격적으로 짜증이 났다. 광대 암살자의 변장 트릭을 쓸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 캐릭터는 아직 그가 지불하지 않은 메리트 결제 장벽에 막혀 있었다. 뇌물에 0이 몇 개 더 필요했던 걸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탑 뒤쪽으로 빙 돌아가 봐도 소용없었다. 뒷문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우글거렸고 들키는 순간 곧바로 총알바지가 될 게 뻔했다. 기껏해야 경비병 한 명을 쓰러뜨리고 벌집이 되는 게 최선이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패턴이 그려졌다. 대화 루트를 한 번 더 시도해 퇴짜를 맞은 뒤 일부러 입을 나불대며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내도록 미끼를 던졌다.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암살자의 팔을 꺾고 골목으로 다시 끌고 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계획은 밖에서 다음 상황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충분히 멀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었다. 빈틈이 생기자마자 그는 2명을 동시에 덮쳐 첫 번째 놈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솔직히 교과서적인 기습이었다. 두 번째 놈이 무전기를 찾으려 허둥댔지만 마이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목이 졸려 기절했다. 묘하게도 렌수가 버튼을 한 번만 눌렀을 뿐인데 캐릭터가 자동 조종으로 전체 콤보를 매끄럽게 이어갔다. 그런 다음 게임이 경비원의 제복을 훔친다는 변장 옵션을 띄웠고 그는 곧바로 수락했다. 변장한 채 잠입하는 첫 번째 시도. 그는 데스크로 당당히 걸어갔지만 접수원이 다짜고짜 테리가 어딨냐고 물었다. 화장실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그는 안쪽에 볼 일이 있다며 슬쩍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주인공 버프는 즉시 실패로 돌아갔다. 다른 경비원이 그의 목소리가 데니스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고 이번 판도 그걸로 게임 오버였다. 전략을 완전히 바꿀 때다. 그는 골목의 경비원을 다시 쓰러뜨리고 제복을 빼앗아 이번에는 정문 대신 뒷문을 향해 갔다. 변장과 순수한 스피드를 결합해 골목 경비병들을 뚫고
건물 측면으로 돌아간 뒤 천둥 소리에 맞춰 창문을 깨고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1층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제복을 입은 채 복도를 배회하던 그는 단서를 요구하는 또 다른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마주쳤다. 기지를 발휘해 아까 어떤 미치광이와 마주쳐 옷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댔다. 우두머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말을 믿었다. 렌수는 환호했다. 그의 가설이 막 증명된 것이다. 일반 직원들은 목소리만으로도 서로를 다 알기 때문에 제복을 입든 안 입든 프런트 데스크로 접근하면 무조건 정체가 탄로 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일반 경비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류임이 분명했다. 붉은 탑의 직원들은 진짜 직원들인 반면 중무장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오직 연애만을 위해 고용된 용병들이었다. 결국 이들과의 전투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새로운 적대 세력이 등장한 거군. 그들을 피해 다시 원래의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는 람팔루그 연회장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게임은 익명의 신분으로 그의 입장을 기록하고 자동 저장했다. 즉시 새로운 목표가 떠올랐다. 저녁 8시 전까지 연회장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찾아내고 수상한 자를 모두 마커로 표시하라. 애매한 문구에 혼란스러워하며 시계를 확인해보니 7시 48분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무기와 용의자를 모두 찾아낼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남았다는 뜻이다. 연회장의 무기라고? 반신반의하며 테이블을 훑어보지만 게임에서 표시된 거라곤 은포크와 디너 나이프뿐이다. 엄밀히 말해 던질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처참한 수준이다. 무기고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어딘가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가 그를 향해 슬며시 다가오기 시작한다. 렌수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자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지만 총기 마스터리 스킬이 발동되며 그의 품에 숨겨진 P19C 권총이 드러난다. 위치와 타깃이 즉시 마킹된다. 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으로 의심을 사기 때문에 무기와 용의자를 찾는 건 결국 같은 수색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등을 돌린다. 7초의 타이머와 함께 훔치기 알림이 번쩍이며 남자가 눈치채기 전에 어서 총을 빼내라고 간절히 재촉한다. 하지만 타깃이 인파속을 계속 이리저리 누비고 있어 렌수는 틈을 노리며 그를 미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꼬리가 붙었다는 걸 눈치챈 남자가 확 돌아서며 따져 묻는다. 그가 달려들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한 여자가 쏟아진 와인을 뒤집어쓰고 만다. 여자는 콧수염을 기른 행인에게도 와인을 튀기며 매너 없다고 큰 소리로 불평하더니 애초에 이런 자가 어떻게 햄포드 연회에 초대받은 거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NPC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반응하는 걸 지켜보며 렌수는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다. 이게 무슨 차원이 다른 실시간 렌더링이란 말인가?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게임이 이토록 무한한 자유도를 허락한다면 굳이 빈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틈을 만들어내면 그만이니까. 그야말로 천재적인 플레이가 번뜩이는 순간이다. 혼란을 틈타 그는 금발의 손님과 고의로 부딪혀 와인을 사방에 뿌렸고 또 다른 행인에게까지 튀게 만들어 온통 사과와 당혹스런 시선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더디 완벽하게 놓이자 렌수는 거리를 좁혀 남자가 눈치채기도 전에 깔끔하게 총을 빼낸다. 루팅 확인, 17발이 장전된 P19C, 소음기는 아직 장착해야 한다. 그때 등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의 손이 그를 낚아채더니 걸음을 멈춰 세우며 꼼짝 말라고 명령한다. 총기 마스터리가 다시 경고음을 내며 남자의 베레타 92를 태그하고 지도에 그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동시에 번쩍이는 경고문, 인질극 상황, 자칫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간 그대로 끝이다. 남자는 이 녀석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작전을 눈치챈 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뒷덜미에 차갑게 닿은 총구, 메시지는 단순하다. 물러서거나 아니면 숨을 멈추거나. 그때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검은 양복의 남자가 외친다. 쇼타임이다. 그와 동시에 반격 알림이 켜졌고 렌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리친다. 암살자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무방비 상태인 그를 잡아채더니 영거리에서 그대로 총알을 박아 넣는다. 시계가 정확히 오후 8시를 가리키자 마침내 진짜 임무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카르디즈 용병단이 람팔루그 가문을 급습하고 있다. 그리고 렌의 진짜 임무는 VIP를 살려서 탈출시키는 경호 임무였다. 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리셋된다. 이건 애초에 암살 임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쭉 경호원 역할이었던 것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 다시 연회장, 용병들은 이미 하객들을 쏘아 죽이고 있었고 두 번째 용병이 그를 발견한다. 방 안의 모든 총구가 그를 향해 일제히 돌아간다.
스킬 알림이 번쩍이며 분리 타임이 활성화된다. 시간이 기어가듯 느려지고 총알의 궤적이 조준점처럼 빛나자 그는 십자포화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렉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린다. 그 끔찍한 아수라 장소 어딘가에서 누군가 총격범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모두 엎드리라고 소리친다. 게임이 자신에게 신모드를 쥐어주었다는 사실에 렌수는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낀다. 역시 먼치킨 주인공이 최고다. 경고가 뜰 때까지 그는 슬로우 모션의 흐름을 타고 회피하며 반격을 가한다. 본능 수치가 바닥나며 전투 도중 스킬이 끊어져 버린다. 더 이상의 분리 타임도 보호막도 없다. 그는 다음 일제 사격을 고스란히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다.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화면에 섬광처럼 뜨는 문구의 렌수는 잠시 동안 넋을 잃고 앉아있는다. 세이브 메뉴가 떠오른다. 뒷골목 체크포인트 그리고 이름 모를 하객으로 막 입장한 직후의 시점. 그는 두 번째를 불러오고 시스템의 구조를 역설계하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본능 수치의 최대치는 5였고 분리타임은 1초당 1포인트씩 소모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신모드는 최대 5초가 한계고 그 다음엔 쿨타임이 돈다는 뜻이다. 불러오기 후 다시 돌아온 연회장,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8명의 용의자가 즉시 불빛을 밝힌다. 이 게임의 기억 시스템에 10점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다. 지난 플레이에서는 의심 플래그를 띄우려고 억지로 사람들과 부딪혀야만 했었다. 알고 보니 게임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었다. 모든 플래그의 이름은 이전 회차에서 이미 그와 얽혔던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거였다. 불러오기를 한다고 해서 그의 지식까지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단지 세계의 상태만 되돌아갈 뿐이다. 그가 배운 모든 것은 영구적인 경험치처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에는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머물며 깔끔하게 무기를 빼돌린다. 루팅 완료, 베레타 92, 15발, 소음기 포함. 8시가 되기 전까지 시간을 때우며 그는 몇 명의 타깃을 더 스쳐 지나가 공짜로 추가 의심 플래그를 쌓아 올린다. 엄폐하기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방을 훑어본 그는 단순한 리듬을 정한다. 5초간의 분리 타임 사격, 5초간의 쿨타임, 그리고 반복. 시계가 8시를 치고 총성이 울리며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옆방에서 똑같은 총성이 울려 퍼진다. 금발 사내가 신호를 외치며 무기를 뽑아든다. 이번에 주인공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린다. 그러자 사내가 픽 쓰러지고 암살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를 비롯해 연회장 곳곳에 흩어진 여러 명을 단숨에 쓸어버린다. 누군가 이게 공정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걸 깜빡한 모양이다. 용병들이 반격하기 시작하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긴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습격이라 소리치며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러 뛰어들어오지만 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대로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 렌수는 단순한 권총 난격전을 예상했으나 갑자기 소총까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습격자들은 테이블 밑에 여분의 탄창까지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건 오늘 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한 놈이 재장전하는 동안 그는 약한 권총잡이를 최우선 타깃으로 사마 혼란 속에서 불을 뿜는다. 그러자 그의 엄폐물을 향해 전자동 사격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린다. 그는 충격에 대비하며 0.5초 동안 얼어붙는다. 그가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2명의 적이 더 측면으로 파고들어 치명타를 노린다. 총알이 다시 그를 꿰뚫고 그는 두 번째로 쓰러지고 만다. 현실로 돌아온 렌수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 소총은 진짜였어. 내내 숨겨져 있었지. 그리고 그는 대체 이 게임이 자신에게 뭘 바라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해진다. 다시 로드, 저장된 파일이 열리고 뼈저린 교훈을 새긴다. 이번엔 움직이기도 전에 15명의 타깃을 모두 로곤한 상태로 걸어 들어간다. 보너스 라운드, 이제 테이블 위에도 무기 마커가 환하게 빛난다. 총기 마스터리 덕분에 테이블 중 하나 아래 숨겨진 타이어, 허그 돌격 소총이 표시되었고 바로 그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이번엔 학살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총을 확보한 그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들을 추수하듯 쓰러뜨린다. 이 정도 화력이라면 렌수는 이제 이 전투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확신한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싸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직후 경비원들이 밀려들고 그제야 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미션 구간 클리어. 이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그에게 한 명이 무기를 버리고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친다. 오늘 밤 하계 명단에 아시아계 이름은 없다는 것이다. 10초의 타이머, 3가지 선택지.
자신을 카렌의 숭배자라고 주장하며 카르디즈의 음모를 파헤쳤다고 한다. 그녀의 개인 경호원으로 고용되었다고 말하거나 누구에게도 변명할 이유가 없다고 차갑게 쏘아붙인다. 뻔하네. 한 번이랑 2번 옵션이 안전해. 3번을 고르면 총에 맞겠다는 거나 다름없지. 어떻게 된 건지 2번도 어차피 틀린 선택이야. 그 남자는 렌에게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그룹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누군가 뒤에서 그의 머리를 가격하고 순식간에 눈앞이 깜깜해진다. 임무 실패 화면과 함께 눈을 떠보니 기절해 있는 동안 카렌이 죽어버렸다. 당연하게도 빡친 렌수는 게임을 다시 불러온다. 2번째 시도, 같은 질문, 다른 대답. 자신은 카렌의 순수한 팬보이이며 카디즈를 직접 막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백발의 남자는 그게 정말 진심이냐고 묻는다. 렌수는 한술 더 떠서 필요하다면 그녀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완벽하게 넘어갔다. 그들은 렌을 블랙워터 부대와 함께 앞장서게 하여 길을 뚫게 하고 카렌은 뒤쪽에 안전하게 숨어있는다. 그때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다. 카디즈 요원들이 외부에서 뚫고 들어와 1층 경비병들을 쓸어버리고 계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직감적으로 9층을 즉시 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 이미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게 뻔하니까. 카렌은 내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렌은 그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다. 이윽고 9층이 폭발하고 충격파가 탑 전체를 뒤흔든다. 그는 블랙워터와 함께 밀어붙이며 핏빗길을 뚫고 내내 후퇴를 엄호한다.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본 백발의 남자는 진짜로 충격을 받는다. 평범한 사람은 저렇게 싸울 수 없으니 이 녀석이 고대의 암살자나 꽃나라의 사무라이 아니면 인간이 아닌 게 아닐까 반신반의하면서 말이다. 마치 주인공 버프와 치트키를 둘 다 가진 것처럼 싸우는 형님. 대화창이 뜨더니 나는 렌내서의 집행관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렌수는 당황한다. 저건 계정을 만들 때 대충 지은 아이디일 뿐인데 하지만 문장의 절반은 잠겨있는 반면 세력 이름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번뜩하고 깨달음이 온다. 이 대사는 사실상 배경 스토리를 백지수표처럼 지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이 세이브 파일에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뻔하고 지루한 이름은 너무 아깝지. 자신에게 타이틀을 부여할 거라면 무게감이 있어야 하니 그는 이름을 수정한다. 이제 주인공은 자신이 천궁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이름에 당황한 백발 남자는 그가 시안 지역에서 왔냐고 묻고 게임은 그에게 천궁이 대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라는 프롬프트를 띄운다. 렌수는 대화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에 경악하며 NPC 뒤에 진짜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한다. 그는 흐름에 맞춰 임기응변을 발휘한다. 시안 지역의 비밀 결사대이며 자신은 그저 말단 조직원일 뿐이라고. 그 말을 완전히 믿어버린 남자는 상황이 진정되면 람팔루그 가문이 그에게 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마침내 사이렌이 울리고 살아남은 카디즈 요원들은 패닉에 빠져 로비 출구로 뿔뿔이 흩어진다. 누군가는 경찰이 왔다고 소리치고 다른 이들은 미친 총잡이가 나타났다며 당장 후퇴하라고 비명을 지른다. 작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렌수는 시계를 확인한다. 벌써 6시간이 지났네. 이번 판은 드디어 성공이길 바란다. 가벼운 서브퀘스트에 6시간이나 쏟아붓다니. 아주 전형적이지. 마지막 장면에 2가지 선택지가 뜬다. 담배 한 대를 얻어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멋지게 걸어가는 것, 아니면 카렌에게 안부를 전하며 재회를 암시하는 것. 그는 담배를 피우며 퇴장하는 걸 고른다. 간지도 중요하니까. 임무 완료가 번쩍이지만 점수는 66.5점으로 턱걸이 수준이다. 그래도 개인 최고 기록이긴 하다. 그리고 게임은 이것을 최종 성과로 확정할 것인지 묻는다. 낮은 점수에 의아해진 그는 보고서를 파고든다. 세부 항목을 보니 핵심 목표 60점, 킬수 5점, 민간인 구조 5점, 그리고 뜻밖의 달성한 숨겨진 보조 목표가 15점이다. 다 합치면 85점, 엄청나게 높은 점수인데 게다가 롤리콘이라는 특별 업적도 있다. 원래는 1점이 깎이지만 80점 미만일 때만 적용되는 페널티라 여기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걸 안렌수는 결과 확정을 건너뛰고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와 다시 연회장으로 향한다. 이번엔 새로운 계획이 있다. 단순히 살아남아서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보디가드 놀이나 하는 대신 이 모든 난장판이 시작되기 전에 유프를 찾아낼 생각이다. 문제는 유프 람팔루그에 대한 단서가 아직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예전 루트를 완전히 폐기하고 일찌감치 권총을 챙긴 뒤 내부 홀로 직행하기로 마음먹는다. 새로운 계획대로 렌수는 내부 홀 입구로 향하지만 경비원 2명이 길을 막아선다.
사적인 구역이라 예외는 없다고. 4개의 선택지가 켜진다. 카렌을 찾는다. 유프를 찾는다. 출입 방법을 묻는다. 아니면 그냥 주먹을 날린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 그는 출입 방법을 묻는다. 경비원은 가족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다가 멈칫한다. 오늘 밤 명단에 동양인 이름은 절대 없었으니까. 상황이 커지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온다. 경비원이 누구냐고 묻자 새로운 남자는 대답한다. 카렌의 생일을 위해 아버지 대신 온 엔젤 리카드라고. 오는 길에 옷이 더러워져서 빌려 입었다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덧붙인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경비원은 즉시 리카드 도련님을 알아보고는 굽실거리며 그를 들여보낸다. 이름 하나로 프리패스라니 정말 좋겠네. 이런 대우의 차이를 보며 랜수는 확실한 신분 없이 말로만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유프의 사망 시간이 8시 1분 전쯤이라는 걸 계산해낸다. 이론적으로는 그녀를 구할 시간이 있지만 서두르다간 또 죽고 말 것이다. 현실로 돌아오자 답답함이 밀려온다. 무작정 총을 쏘며 쳐들어갔다간 경비원들과 숨은 암살자들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뿐이다.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확실히 답이 아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유레카를 외친다. 처음으로 다시 로드에서 골목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엔 탑을 향해 내달리지 않는다. 그는 기다린다. 인내심을 갖고 아주 확실한 타깃을. 예정대로 엔젤 리카드가 지나가는데 뭔가 달라졌다. 지난번엔 이 NPC에게 아무런 마커도 없었는데 이제 랜수가 그를 향한 계획을 세우자 게임이 자동으로 태그를 띄운 것이다. 이전 회차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람팔루그 가문의 집사 행세를 하며 엔젤의 더러워진 옷을 지적하고 옷을 갈아입혀주겠다고 제안한다. 게임은 그냥 강도짓을 한다는 선택지도 주지만 패스. 엔젤은 당연하게도 당황하며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묻는다. 둘러대기를 람팔루그 가문의 집사들은 당연히 모든 손님의 얼굴을 외운다고. 거짓말은 먹혔고 랜수는 그를 쓰러뜨리고 신분을 깔끔하게 가로챈다. 엔젤 리카드의 신분 획득 완료. 세 번째 세이브 저장 완료. 흥분으로 심장이 뛴다. 랜수는 이제 게임이 일종의 메모리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엔젤이 자동으로 태그되고 더러워진 옷이나 성씨 같은 정보를 캐릭터가 미리 알고 있을 리 없으니까. 대체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개발자들이 진짜 불법적인 약이라도 빤 게 분명해. 이제 엔젤의 신분을 뒤집어 쓴 그는 보안구역을 뚫고 내부 홀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 실제 리카드의 후계자와는 털끝만큼도 안 닮았는데 집사는 뜻을 안다는 듯 웃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경비원도 그를 리카드 도련님이라 부르며 안으로 안내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게임은 그가 9층 제2홀에 도착했음을 기록한다. 네 번째 세이브가 진행되고 목표는 카렌 람팔루그 보호로 바뀐다. 유프 옆에 곰인형을 들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한 그는 매력적인 손님 행세를 하며 카렌의 아름다움이 이 방을 밝게 빛낸다며 칭찬을 늘어놓는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유프는 동생을 대신해 고맙다며 하지만 카렌은 사실 큐티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한다고 부드럽게 일러준다. 랜수는 얼어붙고 만다. 지금껏 다 큰 어른일 거라 상상했던 카렌 람팔루그 아가씨가 고작 어린애였다니. 그리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카렌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짓던 그 이상한 표정, 아까 떴던 그 저주받을 롤리콘 업적까지 전부 다. 게임은 처음부터 그를 갖고 놀고 있었고 그는 이제야 그걸 눈치챈 것이다. 그 사실에서 피할 곳은 없었다. 랜수는 처음부터 자기가 놀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임무가 종료됐다. 새로운 평가가 로드되었다. 목표 달성 60점, 킬 5점, 민간인 구조 5점, 숨겨진 보조 임무 15점, 총 85점, 압도적인 최우수 등급, 공식적인 최고 기록 갱신이었다. 게임은 이것을 제출하여 최종본으로 확정하고 챕터를 영구히 닫을지 물었다. 마침내 만족한 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자기가 진짜 해냈다고 중얼거렸다. 셀 수도 없이 리셋한 끝에 두 소녀도 무사하고 하객들도 모두 지켜냈다. 그가 확인을 눌렀다. 업로드 완료, 보상이 지급되었다. 보너스로 일성 보물 상자가 콘텐츠 보관함에 들어왔다. 콘솔의 알림창, 무료 챕터라 좋은 보상은 잠겨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피로 물든 연애는 영원히 종료되었다. 게임은 플레이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스몰월드를 한 번 더 홍보했다. 지독한 졸음이 밀려왔고 랜수는 그대로 소파에서 기절해버렸다. 몇 시간 뒤 다시 현실 세계.
안개도시 런던 블랙손 타워 주변엔 여전히 짙은 밤이 깔려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었다. 바로 랜수가 조종하던 그 캐릭터였다. 엔젤 리카드의 신분증을 챙긴 채 곧장 블랙손 타워로 향하는 그리고 장면은 다시 엔젤 리카드가 입구에서 환영받고 집사가 그를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그는 가장 능글맞은 멘트를 날리며 유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판빈 세계에서 온 걸까? 아니, 슈안 세계. 그녀가 정정했다. 그러고는 말끝을 흐리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한 단어를 찾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깐, NPC가 진짜로 감정을 느끼는 건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랜수는 배고파 죽겠다며 신음을 흘리고 마치 먹기 대회라도 하듯 음식을 흡입하고 있었다. 세이브 파일을 제출하고 무려 11시간이나 내리 기절해 있었으니 이상할 수밖에. 자정 전에 쓰러진 건 기억나는데 일주일은 굶은 것처럼 허기진 채로 깬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폭풍 흡입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램펄러그 가문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한 가십거리로 시끌벅적해졌다. 브론즈 실드 경비대, 실제 총격전, 그리고 영국 집사들은 전투원 역할도 겸한다는 농담까지. 참 우선순위 한번 대단했다. 그러다 누군가 안개도시의 암살자라는 단어를 내뱉자 랜수는 사례가 들릴 뻔하며 램펄러그 연애 인물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소셜 미디어에 쫙 깔렸는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단어 하나, 암살자. 그는 벌써 이 일이 다 퍼졌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하룻밤새 게임이 그렇게 떡상한 거냐고 물었다. 그녀가 즉시 그 말을 끊었다. 이건 게임이 아냐. 실제 영상이라고. 그녀가 폰으로 영상을 틀어주자 랜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직접 만든 커스텀 캐릭터부터 미션의 한 장면 한 장면까지 전부 소름 돋게 똑같았다. 물론 어젯밤 게임이 진짜 같긴 했어도 시각 효과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가 바보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 영상은 달랐다. 진짜 움직임, 진짜 피, CG 처리의 흔적조차 없었다. 혼란에 빠진 그가 이거 영화냐고 물었다. 그녀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냥 영상이라고. 그냥 영상. 아무렇지 않게 그의 일주일을 통째로 망쳐버리는 그 말. 그가 완전히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걸 눈치챈 그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냐고 따져 물었다. 정말 두 번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대화에 끼어들었냐고 핀잔을 주며 자리를 떴다. 수치스러웠지만 팩트였다. 팩트 폭행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랜수는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자기가 수작 부린 걸로 오해받은 건가 싶어 황당해했다. 하지만 그 민망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훨씬 더 엄청난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만약 저 영상이 진짜고 자기가 클리어한 임무와 똑같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게임이 현실로 유출된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멘탈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가 폭풍 검색을 시작했다. 그가 찾아낸 것들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피드는 보통 커플 사진, 휴가 자랑, 아무도 안 궁금한 음식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늘 그렇듯 매혹적인 콘텐츠들이지. 하지만 지금은 온통 램펄러그 연회 이야기뿐이었다. 어떤 게시글은 전 세계 어떤 정부도 타워 총격전 영상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태평양 연방 음모론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스레드에선 천궁의 암살자 이야기로 완전히 난리가 나 있었다. 화려하고 폼나고 피와 불길 속을 아무렇지 않게 걷는 그 붉은 머리 10대에게 벌써 입덕 선언을 한 소녀도 있었다. 인터넷은 역시 한결같았다. 퍼즐을 맞추며 랜수는 자기가 게임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소름 돋는 직감을 안고 계속 파고들었다. 상하이 시간으로 정확히 새벽 4시 55분 정체불명의 영상이 전 세계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악했다. 그 순간부터 브라우저를 켜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그 랜덤 라이브 방송으로 끌려 들어갔다. 광고 차단기, 무용지물. 팝업 차단기, 무용지물. 악몽까지 쫓아오는 그 끔찍한 브라우저 게임 광고보다 훨씬 더 악랄했다. 아무리 비도덕적이라 해도 이거 기획한 놈은 마케팅상을 받아야 마땅했다. 스마트폰들이 제멋대로 영상을 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오류가 아니란 걸 금방 깨달았다. 어디에나 있었고 예외는 없었다. 영상 제목은 피로 물든 연애, 랜수가 방금 끝낸 미션 이름 그대로였다. 영상 속에는 유프 앞에 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려 했고 그녀는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경고하며 말을 잘랐다. 하지마. 그래도 그는 말했다.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가 말했다. 당신과 동생의 목숨이 내 목숨보다 가치 있다고. 그녀는 단 1초도 믿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고 렌이 월터에게 다가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하자 노인은 도대체 넌 누구냐고 물었다. 첫 대화치고는 꽤 도발적인 오프닝이었다. 렌은 바싹 다가가서 조용히 폭탄 선언을 날렸다. 카르디즈의 암살자들이 이미 안에 잠입했다고. 그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다. 12시와 1시 방향의 하객으로 이장한 킬러 2명, 홀 반대편에 웨이터 복장을 한 3명 더. 연회장 곳곳에 숨겨진 돌격 소총. 군중 속에 섞여든 침투조 총 12명. 이야기는 여기서 끝. 절대 밖으로 새나가선 안 된다고. 월터는 군중을 훑어보고는 이 여성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뻣뻣하게 서서 주머니 근처를 맴도는 손, 뭔가를 숨기려는 듯 떡칠한 메이크업을 한 웨이터 1명. 아주 교묘했다. 아주 묘하다. 현실감이 밀려온다. 이곳은 오늘 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뚫려 있었다. 영상은 렌이 월터에게 저녁 8시 정각에 공격이 시작된다고 경고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유프를 죽이고 카렌을 죽이고 나머지 손님들을 모조리 쓸어버린다. 남은 시간은 단 4분. 그게 전부다. 월터는 이곳의 모든 손님이 감마그룹과 얽힌 엄선된 인물들임을 깨닫고 렌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암살자들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자 더욱 당황한다. 렌은 정식으로 자신을 천궁 소속이라 소개하며 카렌 일피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말한다. 전혀 부담 가질 건 없다는 듯이. 남은 시간 3분. 월터는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하고 목표물 3명을 자신이 맡은 뒤 앞에 2명을 렌에게 맡긴다. 렌의 계획은 와인 테이블로 전력 질주에 숨겨둔 소총을 집어들고 돌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전이 시작되고 렌이 게임에서 이미 클리어했던 루트와 거의 똑같이 진행된다. 단지 이번에는 그 영상이 소름 끼칠 정도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점만 빼고 말이다. 현국 출신의 이 남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반사신경과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다루는 솜씨로 람팔루그 가문을 이끌고 타워 1층 로비로 직행한다. 밖에서는 사이렌과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거리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암살자들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전이마저 꺾어버린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서로 밀치며 어떻게든 눈에 띄는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흩어지기 시작한다. 모두가 목숨을 건지려 도망치는 것만큼 완벽한 작전의 끝을 보여주는 건 없다. 상황이 진정되자 렌은 그들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한다. 유프가 그를 향해 달려가려 하지만 경호원이 밖에는 아직 위협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다. 그녀는 경호원을 물리고 괜찮다며 고집을 부린 뒤 곧장 렌에게 걸어가 정중히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람팔루그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때마침 댓글창이 폭발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정확히 이 프레임의 영상을 멈추며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다. 그녀는 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빚진 것도 없는 가문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썼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람팔루그 가문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으며 가주의 이름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때 렌이 불쑥 카렌을 발견하고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 유프는 소녀의 등을 살짝 밀며 고맙다고 인사하게 한다. 테디베어를 꼭 안고 있는 카렌은 여느 때처럼 수줍게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렌 아저씨라고 부른다. 인터넷 전체가 동시에 환호성을 터뜨리는 순간이다. 렌은 카렌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유프에게 자신은 오직 한 가지, 그녀만을 원한다고 말한다. 월터와 루이는 동시에 얼어붙으며 즉각적으로 엄청난 오해를 하고 만다. 렌 본인조차 0.5초 뒤에야 그 오해를 눈치챈다.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언이었다. 댓글창에서는 그 상황을 똑같이 오해한 사람들이 그가 이미 사형 감방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었다며 농담을 던지기 시작한다. 인터넷의 심판은 빠르고 자비가 없으며 때로는 배꼽 잡게 웃기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즉시 해명한다. 이 소녀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니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게 전부라고 말이다. 렌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그저 손을 보태준 것뿐이며 언젠가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두 여자를 남겨둔 채 영화 속 영웅처럼 담배에 불을 붙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극적인 퇴장의 정점이다. 10점 만점에 10점, 흠잡을 데가 없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렌수는 댓글창을 스크롤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암살자의 핏빛 연애라는 영화의 프로모션 영상일 뿐이라며 진짜 개봉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오늘 선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가설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누군가는 블랙손 타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이미 런던에 퍼져 있었다고 맹세하며 그날 밤 9층에서 발생한 폭발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녀는 영상 속 손님 중 한 명이 자기 대학교의 실제 교수라는 것을 알아봤기에 단순한 예고편이라는 변명은 그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또 다른 댓글러가 왜 플랫폼에서 아직 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냐고 묻자 누군가가 이미 사방에 다 퍼졌다고 쏘아붙인다. 전 세계 모든 플랫폼에 퍼졌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듯 진짜 현실이 허구 속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빈틈없는 논리다. 누가 이 사람에게 메달이라도 줘야 한다. 그 혼란 속에서 몇몇 유저들은 형국의 어둠 속에 가려진 조직, 어쩌면 곤륜 천궁 그 자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 시작한다.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보며 렌수는 마침내 백기를 들고 그 영상이 100%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다른 사이트들을 확인해 보아도 그 똑같은 영상이 곳곳에 도배되어 있다. 스몰월드의 미션이 결코 게임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리고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영상에 나온 모든 얼굴을 실제 뉴스 사진과 대조하여 화면에 찍힌 모든 이가 추적 가능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탐정들은 잠들지도 않고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저 작업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건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다. 영화와 달리 이 영상은 날 것 그대로의 무편집본이었다. 거대한 암살 조직이 카메라 앞에서 통째로 박살나고 전설 속 신수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그래서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저 스릴을 즐기며 이를 미친 액션 영상처럼 대하며 시청한다. 렌수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볼 수 없다. 그 결과를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암살자들을 격퇴하고 사람들을 살려낸 그 결과는 수시간 동안 죽고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미션을 반복하며 피땀을 흘린 끝에 얻어낸 것이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는 이 모든 게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간신히 받아들이며 자신이 참으로 불가능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향해 컨트롤러를 집어들고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호기심을 아는 채 콘솔을 다시 켠다. 인터페이스가 그를 다시 반기며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보상 상자와 함께 이전에 멈춘 곳부터 다시 시작하겠냐고 묻는 알림창이 뜬다. 람팔루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월터는 메팔라 이나임 헬싱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는 그녀가 잘 지내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가 겨우 12살이었다고 언급한다. 이제 빅토리아 정보부 소속이 된 메팔라는 그에게 자신을 유프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람팔루그 가문의 가주와 마주한 그녀는 자신을 여왕 폐하 정부에 충실한 신하이자 해당 특수부서의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유프는 빅토리아 정보부라는 말에 눈에 띄게 긴장한다. 메팔라는 그 부서가 설립된 지 고작 135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는 추미런 소속의 내부조사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유프는 가문에서 이미 블랙손 타워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넘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짜로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는 카디스를 고용한 자들이 아마도 이모 쪽 친척들 중 플렉스맨 남작과 얽힌 자들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메팔라는 천궁 출신이라 주장하는 그 의문의 남자를 제외하면 사건은 기본적으로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안개도시에 있던 카디스의 은신처는 이미 쑥대밭이 되었고 플렉스맨에 관해서라면 람팔루그 가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방문한 진짜 이유는 바로 천궁에서 온 그 남자 때문이다. 누구도 그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정말 단 하나도. 기차역, 공항, 모든 교통 요충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메팔라의 입장에서는 그를 추적하는 일은 사실상 가망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유프 역시 그를 찾고 싶어한다. 가문은 말 그대로 어떤 보상이라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가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메팔라도 이에 동의하며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5개의 각기 다른 카메라 앵글에 그 모습이 찍혔고 게다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속임수도 장치도 최면도 없었으며 연막이나 눈속임도 아니었다. 그의 몸은 그저 입자로 분해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렇다. 그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으며 그 조직이 카디스의 전체 작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게 분명하다고 덧붙인다. 그는 어떤 손님이 변장한 킬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공격했으며 단 한 발의 총알도 낭비하지 않았다. 정보부의 조사 결과와 생포된 암살자들의 자백에 따르면 카디스는 이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계획했다. 가문이 어떻게든 홀을 지켜냈다 하더라도 9층의 폭탄은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밖에는 예비 저격수들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교과서적인 카디스의 수법이다. 잔혹하고 효율적이며 가문의 생존 확률은 사실상 제로였다. 유프는 다행히도 그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 주었다고 짚고 넘어간다. 메팔라는 유프가 그 혼란 속에서 상황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형국에서 온 그 남자는 진정으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존재였다. 치열한 총격전 한가운데서 그는 손님들을 보호하고 최고 효율로 암살자들을 쓰러뜨렸으며 상처 하나 없이 유유히 걸어나갔다. 완전 격이 다르네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메팔라는 유프에게 그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걸 아는지 묻는다. 유프는 알고 있다며 호스팅하는 모든 서버를 폭파하지 않는 한지울 방법이 없다고 덧붙인다. 유프는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메팔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조작된 영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그의 전투 스타일이 너무 깔끔하고 여유로워서 마치 영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배후에 있는 조직도 말도 안 되게 강력해 보인다. 일대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고 모두를 신문했지만 단 하나의 렌즈도 그를 제대로 포착한 기억이 없었다. 유프는 이 남자가 카르디즈 용병단보다 훨씬 더 거물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한다. 메팔라도 이를 인정하며 전부 말해줄 순 없지만 그의 배후 조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도 바로 그거다. 그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는 분명 유프와 카렌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카렌이 최우선 목표였던 게 틀림없다. 유프는 동생이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데 뭔가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건지 의아해하며 묻는다. 메팔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카렌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뒷세계의 여러 주요 귀족 기업들이 이미 이런 현상을 추적하고 있으며 람팔루그 가문도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녀는 툭 까놓고 묻는다. 유프는 그 남자가 사라질 때 무엇을 썼다고 생각하냐고. 유프는 뭔가 미지의 능력이 아닐까 추측한다. 메팔라는 정보부의 생각도 그와 같다고 확인해준다. 약 6개월 전부터 이런 미스터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틀어 초월자라 불렀고 그 능력 자체를 초능력이라 명명했다. 퍼즐이 맞춰진다. 빅토리아 정보부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메팔라는 단호하게 인정한다. 초월자들을 추적하고 초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부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고. 유프는 카렌도 그들 중 하나일지 묻는다.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녀의 동생은 아직 어리고 단 한 번도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다. 메팔라는 이런 능력들이 너무 거칠고 무작위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어서 카렌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확인하는 건 충분히 쉬운 일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랜수는 콘솔을 켜고 임무에서 얻은 일성 상자를 응시한다. 인터페이스는 이 상자에서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열겠냐고 묻지만 현재 그가 가진 열쇠는 공개다. 그는 이 열쇠 시스템 전체가 수상하다고 느끼며 벌써부터 소액 결제의 유혹이 다가오는 걸 감지한다. 전형적인 부분 유료화의 함정, 예상대로다. 여전히 기대에 부푼 그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약간의 돈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대신 게임은 열쇠 자동 탐색 기능을 제한하며 열쇠를 하나 찾을 때마다 공적 포인트가 소모되고 포인트가 0이 되어야만 탐색이 멈춘다고 설명한다. 그는 열쇠가 나오지 않으면 포인트도 안 쓰인다는 걸 깨닫고 켜둔 채로 놔둬도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15점의 공적 포인트를 모아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대로 진행시킨다. 바로 그때 주임님에게서 무슨 일 있냐는 전화가 걸려온다. 그녀는 방금 비상 상황이 터져서 오후 3시 전까지 그가 와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갑작스러운 다급함에 당황한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알고 보니 그녀가 공무원 필수 건강검진에 대해 말하는 걸 깜빡했던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출근하지 않은 신입사원들도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윗선의 지시로 예외 없이 모두가 같은 날 참석해야만 한다. 관료제는 절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체념하고 이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오후 2시 30분 산린주민센터에 도착한 랜수는 건물을 살피며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편안한 삶에 대한 달콤한 상상에 빠진다. 인터넷이나 끄적거리고 차를 홀짝이며 편안한 공무원 생활을 만끽하는 나날들. 솔직히 꿈의 직장이나 다름없다. 듣던 대로 꿀빠는 인생이랄까. 안으로 들어가자 이디아민이 손을 흔들며 그를 부르고 그와 같은 갓 졸업한 신입인 리칭시안과 모사롱을 소개해준다. 그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살핀다. 다들 비슷한 또래니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은 이미 유쿠수 거리의 보건소로 떠났다고 덧붙인다. 이제 다 모였으니 그들이 이동할 차례다. 보건소는 바로 코앞이라 그들은 내내 수다를 떨며 함께 걸어간다. 가는 길에 이디아민이 몇 가지 정보를 흘린다. 이선에서 주민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최근 주민센터는 업무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신규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랜수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나긴 줄 앞에 도착한다. 평일 대낮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고 보니 그들이 오늘 일정의 거의 맨 마지막 순서였다. 모든 게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 구청에서 모든 검진을 사교대로 나눠 하루 만에 쑤셔 넣고 있었던 것이다. 주임은 이 난장판 때문에 렌과 다른 신입들을 부르는 걸 깜빡했다고 실토한다.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 입구에서 한 은발머리의 남자가 일행에게 서류를 가져가서 직접 작성하라고 말한다. 그를 본 순간 렌의 가슴속에서 전혀 달갑지 않고 혼란스러운 묘한 감정이 요동친다. 심장이 멋대로 뛸 거라면 적어도 이딴 남자가 아니라 끝내주는 여자여야 하는 거 아닌가. 오사롱은 즉시 그 반응을 눈치채고는 렌이 자신의 새로운 취향에 눈을 뜬 거 아니냐며 짓궂게 놀려댄다. 주인공의 즉각적이고 확고한 부정. 그는 이성애자다. 아주 단호하게. 하지만 모사롱은 믿지 않으며 원래 남자들은 운명의 짝을 만나기 직전까진 다 그렇게 말하는 법이라고 우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녀석. 질려버린 랜수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닥치고 꺼지라고 말한다. 다음은 피검사 대기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길고 충격적이다. 피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모사롱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뜬금없는 복통을 호소한다. 그는 랜수에게 대신 검사를 받아달라고 애원한다. 끝나고 밥을 거하게 쏘겠다며 꼬치, 바비큐, 맥주 뭐든 다 사주겠단다. 당연히 황당해진 랜수는 애초에 그게 허용이나 되는 일이냐고 묻는다. 그 사이 모사롱은 이미 출구를 향해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다. 한 직원이 그 도주 시도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막아선다. 궁지에 몰린 모사롱은 멘탈이 나가버렸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꺼내든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직원들을 날려버리는 정체불명의 능력을. 아우, 상황 한번 급격하게 꼬이네. 그 힘이 폭발하는 걸 지켜보던 랜수는 얼어붙는다. 뭔가 이상하고 타이밍도 수상쩍다. 왜냐하면 모사롱이 그 힘을 쓴 순간 랜수에게 똑같은 그 묘한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왔고 이제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으니까.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은 모사롱은 경찰이 나타나기 전에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어디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하지만 카운터에 있던 은발의 남자가 그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날짜들을 읽기 시작한다. 3월 6일 비욘드 펜 3월 15일 랑스트리트 지난주 금요일 다곤 자치구 완벽한 증거. 그 남자는 이미 모든 증거를 꿰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건의 범인으로 모사롱을 지목하며 얌전히 투항하라고 경고한다. 모사롱은 그에게도 꺼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른다. 은발의 남자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더니 복부에 꽂히는 깔끔한 펀치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린다. 단 한 방. 그걸로 끝이었다. 싸움이 끝났는데도 남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것처럼 평온하게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는 랜수에게 손짓하며 기절한 사람들을 깨우라고 하더니 말하던 중간에 마음을 바꿔 그냥 방해되지 않게 옆으로 끌어다 놓으라고 한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냥 잠든 것뿐이란다. 다들 무사할 거라고 한다. 화는 그 검은 조끼를 단번에 눈치챈다. 정부 소속인데 그것도 말단 사무직 나부랭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얌전히 따른다. 사람을 질질 끄는 건 딱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니까. 그 사이 현장 감독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통화하며 떠들어대고 있다.
기절한 녀석들을 옆으로 끌어다 놓으면서 렌수는 그 조끼의 재질이 최고급이라는 걸 깨닫는다. 신축성, 내구성, 모든 게 완벽하다. 그는 모사롱을 확인해본다. 아까의 강렬한 끌림은 옅어졌지만 여전히 미세한 자력이 그에게 남아있다. 당연히 그는 이 기회를 단단히 우려먹기로 결심한다. 렌수가 모사롱에게 몸을 기대자 스몰월드의 인터페이스가 빛나며 열쇠가 감지되었다고 뜬다. 정부의 관료주의조차 이 시스템의 기막힌 타이밍은 이길 수 없다. 문제는 열쇠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면 39초 동안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카운트다운이 줄어드는 동안 꼼짝 않고 버티며 시간을 끈다. 은발의 남자는 모네 곁에 웅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희는 시키는 대로 시체를 치우고 있을 뿐이라며 천연덕스럽게 모른 척한다. 하지만 남자가 그의 말을 정정한다. 모는 범죄자라고. 당황한 렌수는 그 녀석이 그저 피검사를 피하려고 도망친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그 반응은 남자에게 무언가를 알려준다. 모사롱은 채열이 자신의 정체를 들킬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여전히 시간을 끌며 렌은 모사롱이 대체 어떻게 모두를 쓰러뜨린 건지 묻는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언젠가 자격이 생긴다면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카운트다운이 아슬아슬하게 0에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 렌수에게 모사롱을 넘기라고 지시한다. 때마침 이디아민 국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며 다급하게 싱중농을 부른다. 그녀는 은발 남자를 발견하고 자신을 예선한 하위 구역 사무소 국장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그 신설부서 소속인지 묻는다. 그제서야 남자는 자신을 제18국가안전부의 리딘이라고 소개하며 온란을 구금하겠다고 통보한다. 서류 작업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한다. 어른들이 대화하는 동안 렌수는 절묘하게 접촉을 유지해낸다. 인터페이스가 이를 확인하고 열쇠를 확보해 인벤토리에 추가한다. 국장이 렌수술에 대해 묻자 리딘은 그를 사건과 무관한 목격자라고 답한다. 주인공은 아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조용히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가 리딘에게 다가가는 순간 인터페이스에 또 다른 열쇠가 뜬다. 하지만 이번엔 타겟이 멀쩡히 깨어있어서 손을 뻗자마자 단박에 실패해버린다. 정말 산통 다 깨는군. 리딘은 자신이 경찰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모두에게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며 손짓한다. 국장은 그 지시를 순순히 따르고 주인공은 짧게 대답을 던지고는 자리를 뜬다. 가기 전 렌수는 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가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단다. 며칠 동안 란장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그녀가 모사롱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잠재적 위협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냥 순순히 따르기로 한다.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그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스몰 월드 게임기를 켜고 싶어 안달이 났다. 화면이 켜지고 인터페이스가 확인해준다. 일성수면 열쇠 획득, 수면 관련 전리품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렌수는 그 이름이 기묘하다고 느끼며 모사롱의 그 괴상한 능력이 원천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보물 상자를 열어젖히고 첫 번째 보상이 떨어진다. 기본 전투 스킬. 이 스킬은 100번의 실전과 1000일간의 고된 훈련에 맞먹는 반사신경, 즉 핵심 전투 기술을 순식간에 마스터하게 해준다.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 말 그대로 공짜 DLC나 다름없다. 두 번째 보상, 달콤한 꿈. 의식이 있고 동의한 대상을 깊은 수면에 빠지도록 최면을 걸 수 있게 해준다. 두 손이 모두 필요하다. 성공하기까지 30초에서 300초가 걸린다. 설명창에는 나름의 농담까지 적혀있다. 피바람이 부는 한가운데서 대머리로 번성하던 그 녀석조차 밤에는 잠을 못 이뤄서 수동으로 해결해야만 했다나 뭐라나. 그러고는 인터페이스가 당장 이 모든 걸 장착할 건지 묻는다. 그 알림을 보자 하나의 가설이 떠오른다. 게임 내에서 스킬을 장착하면 현실에서도 똑같이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것. 렌수는 먼저 기본 전투를 테스트해본다. 벽에 주먹을 날렸다가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자 그는 단박에 확신한다. 그래, 이건 진짜 현실이다. 가치가 있어. 아마도. 그는 이 스킬이 실제로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발동된다는 걸 눈치채고는 그 이면의 문제점도 발견한다. 전투 지식이 있건 없건 그의 몸뚱이는 운동이랑은 거리가 먼 일반인이라서 파워는 있지만 체력이 버텨주질 않는다. 그 점을 고려해 그는 다른 스킬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결정한다. 시스템 가이드에서 장착된 스킬은 게임기를 켜지 않고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그래서 달콤한 꿈을 시도해본다. 다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고 최면이 그의 전문 분야인 것도 아니다. 설명대로 두 손이 다 필요하니까 그는 그냥 대충 감으로 한번 질러본다. 다음날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깬다. 자신이 스스로를 완전히 기절시켰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택배가 도착한다. 게임기와 함께 주문했던 스피릿 무쌍팔과 악령의 저주이다. 우스운 건 알포 프로의 포장을 뜯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전원을 켜지 않았다는 거다. 어젯밤엔 두 손으로 직접 실험을 하다가 소파에서 기절해버렸으니 말이다. 그래도 일어났을 땐 묘하게 상쾌하고 머리도 완전히 맑아서 달콤한 꿈 스킬이 제값을 단단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렌수는 새 게임들을 파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인터페이스엔 이미 다른 게임이 대기열에 올라와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게임기가 알아서 그에게 무언가를 골라준 것이다. 이거 참 기막힌 서비스군. 스몰 월드 상점을 둘러보던 중 그는 만우절 세일을 발견하고 그 장난질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할인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하루 건너뛴 뒤 4월 2일부터 3일까지 다시 이어진다. 4월 1일 당일만 아주 교묘하게 쏙 빠져있는 것이다. 교활하기도 하지. 그래도 몇몇 게임들은 반갑에 올라와 있다. 그중엔 잠복, 영혼의 나루터, 초능력 폭주 같은 타이틀도 있다. 자신의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흥분은 차갑게 식어버린다. 총 14 공로 포인트. 그래서 그는 대신 스타터 팩 같은 게 없는지 훑어보기 시작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인트가 충분해도 특정 레벨을 요구하는 게임들도 있다. 예를 들어 초능력 폭주는 4레벨로 잠겨있다. 더 살펴보니 상점은 기본적으로 2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1레벨 플레이어가 살 수 있는 것과 4레벨로 제한된 것으로 나뉘어 있어서 2레벨과 3레벨은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그는 그냥 당장 손에 닿는 것들만 쭉 훑어본다. 그의 예산에 맞는 선택지가 딱 하나 남아있다. 당신이 강하다면 만을 등반하라. 모사롱, 반갑 세일, 8 공로 포인트. 린수는 그 제목이 암살자보다 더 최악이라 거의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확인했다. 퍼즐 게임으로 만들어진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오직 순수한 육체적 끈기만으로 재앙이 들끓는 험난한 산을 오르는 모험가가 된다. 실제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보상이었다. 클리어하면 최대 40점의 공적 포인트와 함께 전용 신체 최적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8포인트를 써서 40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니 그의 머릿속에서 400%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거저먹기나 다름없었다. 가벼운 1성급 퍼즐 게임이라고 확신한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플래티넘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다. 자칭 하드코어 게이머든 아니든 꼬박 하룻밤을 갈아 넣은 후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린수는 새벽까지 게임을 붙들고 있던 자신의 인생 선택을 격하게 후회했다. 게임을 구매한 후 그는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고만 하루 동안 그 안에 완전히 빠져 지냈다. 이름은 무슨 양산형 모바일 쓰레기 게임 같았지만 접속하는 순간 그 현실감은 캐릭터 생성창을 비롯해 암살자 때와 똑같았다.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다. 게임 설명에 따르면 각각 고유한 특전이 있었다. 남성은 스태미나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여성은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더 뛰어났다. 픽셀 하나하나 얼굴을 세밀하게 조정하기엔 너무 귀찮았던 린수는 그냥 기본값으로 밀고 나갔다. 하지만 이전 게임과 달리 여기엔 이름 짓는 단계가 없었다. 캐릭터 이름은 자동으로 시커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매치가 시작된 순간 세련된 여주인공이 화려한 전투를 펼치는 걸 보려던 환상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가 났다. 막상 접속하고 나니 그 선명하던 그래픽이 각지고 조잡한 저해상도 텍스처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갈색 땅과 파란 하늘뿐이었고 시커보니는 말 그대로 졸라맨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정말이지 갓겜 비주얼의 정점이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래픽은 하늘과 땅을 나누는 평면적인 두 가지 색상뿐이었고 게임 시스템도 그만큼 텅 비어 있었다. 좌측 하단에는 고도 0에서 시작하는 고도 게이지가 있었다. 상단에는 고도 1만 미터 지점의 결승선을 알리는 녹색 마커가 있었다. 좌측 상단 모서리에는 점프할 때마다 줄어드는 녹색 게이지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시커의 에너지 게이지였다. 그게 전부였다. 더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가적인 건 제로였다. 게임 전체가 캐릭터를 끝없이 위로 조종하는 게 다였다.
초반 스테이지는 플랫포머 게임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했다. 시커가 사실상 산책하듯 건너갈 수 있는 평평하고 고른 발판들 뿐이었다. 하지만 뼈대만 있는 게임이든 아니든 점프력이 전적으로 그 자신의 타이밍과 악력에 달려있다 보니 중독성이 빠르게 퍼졌다. 간격이 넓으면 세게 누르고 간격이 좁으면 가볍게 탭해야 했다. 모퉁이마다 갈림길이 더해지며 갓길은 위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주었다. 조잡해 보여도 요구되는 집중력만큼은 진짜였다. 린수는 화장실 가는 시간 정도가 사실상 유일하게 허용되는 일시 정지 버튼이라는 걸 깨달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도 게이지는 1분에 고작 2m 오를까 말까 할 정도로 군뱅이처럼 기어가고 있었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2048m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속도라면 첫 번째 세이브 포인트까지 가는 데만 20시간이 넘게 걸릴 판이었다. 이제야 이해가 갔다. 반값 할인으로 팔공적 포인트였지만 여전히 난이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것을. 4일 후인 4월 1일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몰골로 게임에 매달려 있던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디아민 국장이었다. 내일 오후 2시 30분까지 리안지앙 국가안보국으로 출두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졸음을 눈치채고 요즘 젊은 애들은 늦잠을 너무 많이 잔다며 농담을 던졌다. 자기네 초등학생 애한테나 할 법한 똑같은 잔소리였다. 그녀는 참석이 필수라며 만약 빠지면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워진 그가 도대체 무슨 자격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아직 공식적인 건 없지만 합격하면 국가안보국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당연하게도 린수의 첫 질문은 혜택이 정말 좋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본급이 동사무소보다 높은 데다 추가 수당까지 얹어질 거라고 했다. 그걸로 결정났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참여하겠다고 한 뒤 당장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런 깜짝 승진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뿐이니까. 이디아민은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고 하면서도 오직 그와 리칭시안만이 자격을 얻었으니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게 현명할 거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리칭시안의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감사를 표한 주인공은 남은 하루를 마침내 이 게임을 끝내는데 바치기로 다짐했다. 새벽 4시가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었고 고득점을 쫓느라 공적 포인트를 탕진해 이제 겨우 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계속 밀어붙이고 싶은 유혹이 컸지만 내일의 약속이 먼저였기에 그는 마침내 게임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미션 완료 80점,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급, 등급, 주요 목표 60점, 서브 퀘스트 15점, 도중에 방관자를 구출한 점수 5점이었다. 인터페이스는 이 점수를 최종 점수로 확정할지 물었다. 단 한 번의 제출 기회뿐이며 공적 포인트와 점수에 따른 전용 보상이 걸려 있었다. 확인을 누르자 24 공적 포인트와 일성 상자 그리고 전용 신체 최적화 보상이 그의 인벤토리에 들어왔다. 약간 실망스러웠다. 40포인트를 기대했지만 공적 포인트가 점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건 아닐 거라며 납득했다. 그래도 여전히 순이익이었다. 원금을 회수하고도 보너스 포인트까지 더 얻었으니까. 인벤토리를 확인해보니 신체 최적화는 어떠한 육체라도 업그레이드해주는 일회용 아이템이었다. 게다가 초기 상태가 나쁠수록 그 효과는 더 컸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자신에게 사용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서 기다리던 그는 트럭에 치인 듯한 극도의 피로감이 덮쳐오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정신은 몽롱했지만 그의 몸은 확연히 다르게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감각을 시험해보았다. 모공으로 독소가 배출되거나 빛나는 오라가 뿜어져 나오는 무협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법한 과장된 효과가 일어나길 반쯤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곧 스스로 그 망상을 접었다. 모공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피부의 때란 그저 먼지와 죽은 세포, 박테리아일 뿐이고 강해진다는 건 애니메이션의 해독 몽타주처럼 지방을 배출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생각을 이어가던 중 진짜 문제가 닥쳤다. 패닉이 밀려왔고 그는 화장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린수가 맞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대체 누구시냐고 되물었다. 오후에 국가안보국 면접에 똑같이 소환된 또 다른 신입 리칭시안이었다. 그녀는 이 자격 심사 전체가 수상하다며 내부 정보를 떠보려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평범한 대학 졸업생인 척시치미를 뚝댔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두 사람은 오후 2시 면접에 맞춰 만날 시간을 정했다. 통화가 끝나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국가안보국, 검은 조끼들, 스몰 월드 콘솔, 초능력. 결론은 뻔했다. 국가안보국 내에 어떤 비밀부서가 비범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놓고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것이다. 면접장에 도착한 그는 엄청난 인파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부서에서 국가안보국으로 곧장 차출된 듯 보였다. 면접이라기보다는 징집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간 부서에서 단 한 번의 면접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래도 아마 잔인한 합격 컷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0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의 경쟁률로. 리칭시안 역시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시험도 지원도 없었으며 소환 전엔 어떠한 설명조차 없었으니까. 그녀의 결론은 이디아민이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면 백발백중 사기극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즉각 동의하며 자신도 최근 세무 쪽으로 발령받았는데 갑자기 국가안보국 차출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떠도는 소문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만으로도 린수와 리칭시안의 흥미를 끌기엔 충분했다. 그는 두 사람이 아직 그 소문을 못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듣자 하니 최근 인터넷은 진실과 쓰레기가 뒤섞인 지레바디나 다름없었다. 진짜로 화제를 모으는 건 순식간에 묻혀버려서 사실과 거짓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참으로 편리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인맥 덕분에 그중 일부가 진짜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을 스간저라고 소개한다. 렌수는 그의 장단에 맞춰 이름으로 억지 말장난을 치며 우릴 만나게 한 건 운명일 거라며 너스레를 떤다. 스간저는 농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만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억지를 계속 밀어붙인다. 세기의 억지지만 뭐 어쩌겠는가. 리칭시안이 자신을 소개하며 그 소문에 대해 묻는다. 스간저는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지난 몇 달 동안 초능력자를 목격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되묻는다. 리칭시안은 새해 때 플라워 스트리트에서 두 사람이 얼음과 불을 다루는 길거리 공연을 했던 걸 떠올린다. 한 명은 맨손에서 얼음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 명은 자유자재로 불을 뿜어냈다. 불이야 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 쳐도 초석도 그 어떤 속임수도 없이 허공에서 얼음을 만들어낸 건 그녀의 상식을 살짝 부숴버렸다. 당시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진짜 초능력이라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연휴가 끝나기 전에 둘 다 사라져버렸고 이후로는 흔적조차 묘연해졌다. 렌수는 이를 핏빛 연애 암살 사건과 연관지으며 두 사건이 같은 맥락인지 묻는다. 증명할 순 없지만 핏빛 연애 영상은 이미 진짜로 판명났다고 스간저가 답한다. 그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구석구석을 떠돌고 있고 안개도시의 검은 가시탑은 아직도 수상하게 공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되어 있다. 이 선에선 분명 이야기를 묻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의문만 더 커질 뿐이다. 말도 안 되게 발전한 해킹 기술이거나 아예 차원이 다른 힘이거나. 리칭시안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스간저가 대답한다.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그의 예상이 맞다면 이들 모두 신설된 제18 국가안전부에 소집된 것이며 건강검진 때 만났던 그 검은 조끼 무리가 바로 그 부서 소속일 것이다. 렌수는 즉각 그들이라는 걸 알아챘고 스간저는 다른 부서에서 이미 그들을 검은 고양이라 부르고 있다고 덧붙인다. 건강검진 직후에 면접 초대장이 날아왔으니 선발 기준은 명백하다. 그 검진이 일종의 필터였던 셈이다. 이들의 신체 능력이 평균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스간저의 말에 따르면 진짜 의문은 지능이나 재능, 신체적 능력을 전부 건너뛰고 몸속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이 직업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다. 그는 셋이서 메신저 친구 추가를 하자고 제안한다. 렌수가 스간저와 친구를 맺자마자 우리는 시한국의 미래 후계자들이다라는 제목의 단톡방으로 곧바로 초대된다. 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신입이 온 거냐? 예쁜 사람은 있냐? 스도련님이 또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냐며 질문이 쏟아진다. 이 세계에선 인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스간저가 설명한다. 국가안전부 내부에서도 인맥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다. 그의 추측에 따르면 면접이 끝난 후 아무도 원래 부서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추적할 가치가 있는 숨겨진 재능을 가졌을 테니까. 그러니 지금 인맥을 쌓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다. 렌수는 단톡방 사람들이 리칭시안에게 몰려들어 신입 중에 예쁜 여자가 있는지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주인공은 스간저의 그 잘난 척하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그가 이 방에 사람들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는 점을 노려 과장된 칭찬으로 시작하는 날카로운 일격을 날리기로 한다. 스형님이 이 단톡방을 정말 직접 만드신 겁니까? 스간저가 그렇다고 하자 렌수가 한 발 더 나아간다. 그럼 제가 여기에 야한 사진이라도 막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강퇴당하지 하고 그가 대답한다. 렌수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아까 그가 했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다.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게 사람을 칼같이 강퇴하면 적을 만들기 딱 좋을 텐데요. 스간저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다. 리칭시안이 상황을 정리해준 렌수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렌수는 그저 선 넘는 사람을 못 견딜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다. 뜬금없이 리칭시안이 분홍색 머리의 소녀에게 다가가 면접 정보를 캐묻기 시작한다. 소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기도 아는 게 없다며 자신을 켈무이라고 소개한다. 바로 그 순간 렌수의 가슴에 또다시 그 이상한 두근거림이 전해진다. 한편 스간저는 그녀의 외모를 보자마자 눈을 번쩍이며 머릿속으로 최고의 첫인상을 남길 궁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기회를 잡기도 전에 주인공이 훅 치고 들어와 아까 써먹었던 그 억지 운명 농담을 재활용한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대본이 새로운 희생양이 탄생했다. 그녀는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낯선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작업 멘트를 날리자 완전히 얼빠진 채 눈만 껌벅인다. 스간저는 렌수가 방금 전 자신에게 썼던 똑같은 첫인사를 켈무이에게 날리는 걸 보고 즉시 눈치챈다. 이 자식 새로운 멘트를 짤 생각조차 안 하는구만. 하지만 살갗이 맞닿는 바로 그 순간 소형 세계의 인터페이스가 새로운 알림으로 빛난다. 갓 생성된 새로운 열쇠였다. 상태는 미정이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선 무려 9,000초가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신체 접촉이 필요했다. 그 숫자만으로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정지해버린다. 이전에 얻었던 열쇠들은 장난 수준이었고 해제 조건 자체가 아예 다른 체급이었다. 렌수의 뇌가 빠르게 계산을 마치자 이내 패닉이 몰려온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변태로 몰리지 않고 켈무이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을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대화 중에 슬쩍 한번 닿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2시간 내내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원대한 계획, 하지만 실행 전략은 제로. 그가 그럭저럭 쓸만한 계획조차 짜내기 전에 버스 한 무리가 줄지어 들어온다. 그 엄청난 수의 버스를 본 그는 국가안전부가 동네 사람들 전체를 견학이라도 시켜주려는 건가 잠시 생각한다. 그때 유지롱이라는 덩치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하라고 호통친 뒤 이번 단계를 자신이 지휘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름을 한 번에 하나씩 부르겠다고 그가 설명한다.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라. 신분증 꺼내놔라. 모두가 몰려들고 무리 중 어딘가에서 어떤 천재가 이 광경이 꼭 사형장 끌려가는 줄 같다고 중얼거리자 유지롱이 완전히 폭발해버린다. 누가 한 말이야.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 죽은 듯한 정적.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은 대담한 선택이었고 유지롱이 그냥 넘어가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기에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모두가 훈련기지로 향할 예정이며 5일간의 기초 훈련이 시작될 거라는 거다. 훈련 기간 동안은 완벽한 통제 상태가 된다. 전화도, 문자도, 외부와의 연락도 일절 금지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도 좋다. 뒤끝은 없을 거다. 군중은 5일 동안이나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걸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며 불평을 터뜨리며 동요한다. 순간 렌수는 깨닫는다. 이디아민이 여벌 옷을 챙기라고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포기해버린다. 나머지 인원은 버스에 타기 전 신원 확인을 위해 줄을 선다. 당연하게도 렌수는 아무데도 갈 생각이 없다. 제18 국가안전부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보자. 국가안전부의 복지 혜택을 보면 주민센터 직원은 장난처럼 보일 정도니 지금 그만두는 건 굴러들어 온 복을 차버리는 꼴이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리딘이 그를 단번에 알아본다. 아, 너구나.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리딘에게 모사롱이 건강검진 때 어떻게 사람들을 쓰러뜨렸는지 이제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묻는다. 리딘은 그저 몇 시간만 버티면 곧 스스로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될 거라며 말을 아낀다.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기는 미스터리한 녀석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
그러고는 명령이 떨어진다. 버스에 탑승해라. 제8분대 출발. 버스에 오르며 렌수는 켈무이를 단번에 찾아내고는 열쇠를 얻기 위해 다시 한번 그녀 옆자리에 앉을까 고민한다. 하지만 그가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리칭시안이 그녀를 뒷자리로 휙 낚아채 가버린다. 여자들끼리는 뭉치는 법이니까. 그래서 그는 스간저가 켈무이와 리칭시안에게 잽싸게 다가가는 걸 구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계속 연락하자며 그들과 메신저 친구를 맺고 있었다. 이 자식 모집 중간에 벌써 자기만의 인맥망을 구축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관이 지금 당장 집에 전화하는 게 좋을 거라고 발표한다. 기지에 도착하는 즉시 핸드폰은 예외 없이 전부 압수되어 금고에 들어갈 테니까. 그 말은 마치 폭탄 선언 같았다. 버스에 탄 절반의 사람들은 휴대폰조차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시간제조차 불과 몇 분 전에 자신이 직접 만든 단톡방이 떠오른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렌수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고립된다는 게 사용 제한 정도인 줄 알았지 휴대폰을 완전히 압수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다. 제18 국가보안국의 비밀주의는 그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었다. 5시간이 지나고 켈무이는 마침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렌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인터페이스가 즉각적으로 번쩍이며 귀를 감지했고 그녀가 잠들어 있었기에 접촉만 유지된다면 단 5분여 만에 모든 과정이 완료될 터였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상이 의식이 없을 때는 타이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켈무이가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접촉을 알아채고 어깨에서 그의 손을 확 뿌리쳤다. 그 바람에 획득 과정은 즉시 취소되었고 그녀가 자연스럽게 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놀라게 해서 깬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아주 자연스럽군. 비록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는 확실한 수확을 하나 얻었다. 수면 상태가 필요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사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다. 집에 아직 열어보지 못한 상자가 기다리고 있고 훈련 중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일단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훈련 기지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린 그의 눈앞에 작은 도시 하나를 채울 법한 엄청난 수의 차량들이 주차된 광경이 펼쳐졌다. 시간제가 차량 번호판을 가리켰다. 리안장뿐만 아니라 이안천, 핑둥까지 사방에서 후보자들이 차출되어 온 것이었다. 모든 버스들이 국가보안국에서 직접 임시로 계약한 것들이었기에 이는 곧 이 지역에 적격한 공무원들이 모조리 휩쓸려 이곳에 내던져졌다는 뜻이었다. 그때 인파속 누군가가 이곳을 싹 쓸어버리고 싶다면 굳이 시체를 숨길 필요조차 없겠다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집단이 아닐 수 없군. 하지만 그 목소리가 렌수의 뇌리를 맴돌았다. 어디선가 분명 들어본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생각에 잠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한 교관이 사람들을 몰아세우며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광장으로 가서 각자의 분대를 찾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식당에 들어선 그는 리칭시안과 켈무이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고 그 양옆으로 길을 쓰고 작업 멘트를 날리는 남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좋아, 아주 좋아. 이건 절대 경쟁이 아니지.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가 켈무이와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표정으로 놀란 척을 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호를 쓱 훑어본 그는 이게 정말 군사훈련이 맞는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 주변 환경이나 음식 모두 소문으로 듣던 끔찍한 괴담보다 지나치게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치밀한 계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비록 켈무이를 기절시켜 오랜 시간 접촉을 유지할 방법은 없더라도 한 걸음씩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었다. 한편 식사를 반쯤 마친 리칭시아는 이미 멘탈이 무너지고 있었다. 가벼운 코스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이런 끔찍한 진짜 군사훈련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가 고작 5일뿐이라고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평소 하던 스킨케어 용품을 집에 다 두고 온 마당에 5일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반면 켈무이는 주인공 빙이라도 한 듯 뿜어내는 기운으로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당차게 말했다. 천국을 향한 전환점일지 아니면 나락으로 직행하는 전환점일지 모르는 일이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녀의 말이었다. 렌수는 그저 이 여자가 말 한마디로 사람 멘탈을 박살내는 데에는 진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날 밤 광장 신중교관이 단상에 올라 앞으로 5일간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2번 다시 자신의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으니 통과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볼 확률은 희박했다. 합격한 후보생들은 진짜 훈련을 받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질 테니까. 그는 군사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을 원할 뿐이었다. 모든 명령에 예외는 없었다. 입 다물라고 하면 입 다무는 것이다. 식사 시간, 대형, 행군시 나고자나 돌발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이어 신중은 다음 장소는 강당이며 그곳에서 모든 간절한 의문들이 마침내 풀릴 것이라 발표하고 좌절감이 곧바로 동기부여로 바뀔 것이라고 장담했다. 마무리 집회 구호가 울려 퍼졌다. 쉬안 왕국의 부흥 만세. 렌수는 속으로 이 작자가 제발 사람들 생각을 중간에 끊어 먹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었다.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채로 모두가 2차전을 치르기 위해 강당으로 행진했다. 강당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렌수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무대 중앙에 선 남자에게 시선이 고정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시간제는 그 모습을 즉시 눈치채고는 주인을 올려다보는 푸들 같다며 그를 신나게 놀려댔다. 아주 푹 빠졌네. 하지만 렌수에게 이것은 그저 설렘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각이었다. 리딘과 켈무이가 스쳐 지나가는 불꽃 정도였다면 이 남자는 그의 가슴 속에 만 마리의 야생마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폭발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그가 열쇠를 거머쥐고 싶은 갈망에 애가 타는 바로 그 순간 무대 위의 남자가 손을 들어 장내를 진정시키며 자신을 소개했다. 리안장시 제18 국가보안국 부국장 유고토. 덤으로 란성 전역의 제18 국가보안국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개인 전투력을 자랑하는 사내이기도 했다. 2단계 수련자라 별거 아니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유고토는 지루한 설명 따윈 건너뛰고 바로 증명에 들어갔다. 그의 손바닥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어 그가 만들어낸 거대한 화염구는 군중을 패닉과 비명에 빠뜨렸지만 그것도 잠시, 그가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리딘을 부르는 순간 상황은 반전되었다. 단 하나의 불씨가 군중에게 닿기도 전에 리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화염을 단숨에 깔끔하게 꺼버렸고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방금 본 것이 단순한 특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이 남자에게 떨어뜨릴 마이크 좀 갖다 줘라. 그가 방금 무대를 제대로 찢어놓았으니까. 유고토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진짜 충격적인 핵심을 던졌다.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수련의 잠재력을 갖게 된 공무원들입니다. 30분 후 사람들은 발밑의 현실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 기분으로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제 그들은 시안 왕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공식 명칭은 바로 영기부활. 태평양 연방 영토에서도 명칭만 다를 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를 초능력 각성이라 불렀다. 부활이든 각성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었다. 결국 본질은 같은 것이니까. 인구의 극소수가 마치 보이지 않는 여분의 팔다리가 조용히 자라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암흑 에너지와 맞닿아 있는 고밀도 에너지 차원에 닿아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 유고토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투척했다. 3개월 전 발사된 시안 왕국의 유인 우주선 승무원 중에도 이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있었고 심우주에서 연기를 감지해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한 지구상의 현상이 아니었다. 우주적 규모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 6개월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자마자 많은 이들이 대놓고 돈과 권력을 향해 돌진했다. 해외에서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거나 범죄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예 대놓고 그 힘으로 정부를 협박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아주 멋지군. 시안 왕국에서도 나름의 혼란이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그런 짓을 시도한 자들은 모두 비정상 인류를 위한 연구시설로 끌려가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유고토는 대부분의 능력이 전투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만 극소수의 능력은 오히려 생산이나 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단적인 예로 어느 연구소의 몇몇 재능 있는 연구원들이 초전도체 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평생 먹고 살 길을 열었다. 한편 국가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거나
민간인을 테러하려던 놈들은 사형으로 끝나지 않았다. 솔직히 더 끔찍하게도 그들은 파괴적인 힘을 연구하는 걸어 다니는 실험체가 되어버렸다. 국가는 여전히 누가 재능이 있는지 혹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몇 달 전 연구소들이 야근을 거듭한 끝에 기본적인 감지 방법을 빠르게 찾아냈다. 군이 가장 먼저 접근 권한을 얻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인재들이 무더기로 나타났다. 그 그룹은 국가영역연구소와 직접 협력하며 국가에서 지급한 수련법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체는 비약적으로 강해졌고 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엄청난 기술을 터득했다. 그 후 그 첫 번째 기수는 전국으로 흩어져 의료 및 행정 시스템에 잠입했고 신체 검사를 통해 기본 잠재력을 가진 공무원들을 찾아내어 현 왕국의 전체 수련 프로그램을 위한 핵심 그룹으로 직접 훈련시켰다. 18국의 검은 조끼 부대, 그들이 바로 군에서 차출된 그 첫 번째 기수다. 렌츠와 다른 이들은 그저 같은 초기 잠재력을 가졌을 뿐인 평범한 공무원일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시간지는 눈을 반짝이며 공무원으로 뼈 빠지게 일한 보람이 있을 줄 알았다고 소리친다. 알고 보니 그들이 1세대 수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렌츠는 그 환상을 단박에 박살낸다. 진짜 1세대는 그들이 아니라 검은 조끼 부대라는 것이다. 시간지는 전혀 타격받지 않은 채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다. 어차피 검은 고양이들도 훈련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착각은 여전하고 타격감 제로에 여전히 자신감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아주 단순하다. 이 영역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현 왕국은 서류나 넘기던 펜대 굴리개들을 초인으로 만들어줄 만큼 관대한 유일한 국가다. 렌츠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언가를 깨닫는다. 시간지의 아까 단톡방 계획은 완전히 망했지만 이 남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상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켰을 뿐이다. 렌츠의 생각은 달랐다. 기본 잠재력을 감지하는 기술이 어느 한 국가만의 기적적인 기술일 리 없으므로 다른 나라들도 자체적인 초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일보 직전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을 모아들일 리가 없었다. 시간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렌츠가 그 이유를 털어놓는다. 만약 이 기술이 복제할 수 없는 극비사항이었다면 국가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량으로 훈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신원조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들이 다시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순간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게다가 이건 단지 리안성 하나일 뿐이다. 부국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전국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니 정보 유출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이 주장을 거둔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감지 기술이 몹시 단순해서 국가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말이다. 수련자가 많아지고 훈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가의 전투력이 상승한다. 아주 단순한 계산이다. 그는 진짜 군인들은 훨씬 더 오래 훈련을 받는데 공무원은 고작 5일 만에 다시 쳇바퀴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훈련을 더 길게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털어놓는다. 렌츠는 이를 게임 시스템에 비유한다. 우리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스피드런 유닛이고 길게 노가다를 뛰는 군인들은 다가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이다. 축복과 저주가 한 패키지에 담겨 있는 셈이다. 그 남자도 동의한다. 이 새로운 시대에선 결국 속도가 이기는 법이니까. 그러더니 자신을 옌둥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역시 당분간은 8분대에서 썩어야 할 처지인 듯하다. 한편 리칭시아는 이미 분대의 다른 여자들과 완전히 섞여 오랜 친구처럼 떠들고 있다. 렌츠는 대화가 흘러가는 걸 지켜보며 자신이 끼어들 틈이 단일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영역이 부활했다는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자 교관들은 모두를 시설로 안내하고 기숙사방을 배정한다. 여자는 위쪽 3층을, 남자는 아래쪽 3층을 쓴다. 정말이지 혁신적인 분리 논리다. 켈무이와 여자들은 열쇠와 유니폼을 손에 쥔 채 웃으며 올라가고 렌츠가 짜고 있던 심야 열쇠 탈취 계획은 조용히 수포로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신중 교관이 8분대의 출석을 부르고 처음 나온 대답들은 잠꼬대와 인질극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소리였다. 기가 막힌 교관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들릴 때까지 다시 대답하라고 소리친다. 세 번째 시도 만에 겨우 성공이다. 드디어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신중은 이 평범해 보이는 연병장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땅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담을 수 있도록 특수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곳의 영역 밀도는 무려 기준치의 3배에 달하며 절반의 땀만 흘리고도
2배의 효과를 내어 모두를 최상의 상태로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기지 안에는 이와 똑같은 연병장이 6개나 더 있으며 오직 수련만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한다. 몇몇 훈련병들이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렇게 뻥 뚫린 연병장에선 영역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나요? 어디가 제일 짙은가요? 늘 나오는 질문들이다. 신중은 영역이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 벽이 없다고 해서 한 곳에 고이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제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핏대가 선체로 모두에게 입 다물라고 쏘아붙인 그는 수련법은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 딴청 피우는 놈들을 위해 2번 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그는 달리는 속도에 호흡을 맞추라는 기초 수련법을 풀어놓는다. 그게 안 되면 이 모든 훈련은 헛수고라고 덧붙이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 들리니까 목소리 좀 크게 내라는 불평이 터져나온다. 신중은 당장 그 말을 한 놈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치지만 대열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공중에서 들려온 목소리란 걸 깨닫는다. 아주 멋지다. 완전 멋지네. 허공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라니 하나도 안 불길하잖아.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명령하며 범인에게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고 윽박지른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자연스럽게 그룹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전원 엎드려 뻗쳐 당장.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클래식, 바로 연대 책임이 논리다. 신중의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고 아무도 자백하지 않으니 단체가 다 함께 대가를 치른다는 것. 시간지는 그딴 논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반발한다. 교관이 한 놈 못 잡은 걸 우리 단체가 벌을 받아야 하냐고요. 그는 어제 처음 만난 남남들에게 군대식 논리를 들이미는 건 억지라고 따지며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면 교관님은 엎드려 뻗쳐를 안 하냐고 전곡을 찌른다. 왕국의 개혁을 운운하며 연대 책임은 구시대적인 헛소리일 뿐이니 꼼수 쓰지 말고 진짜 범인이나 찾으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인다. 신중은 그 입방정 떤 놈이 바로 이 녀석일 거라 확신하고 분노에 차 그에게 돌진한다. 사태가 진짜 사고로 번지기 전에 렌츠와 다른 훈련병이 교관을 붙잡으며 이건 기껏해야 엎드려 뻗쳐지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만류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달래면서 말이다. 그 다른 남자도 나서서 시간지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개인적으로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며 상황을 수습한다. 이 두 녀석이 영역은 단 1도 안 쓰고 오직 순수 채술만으로 자신을 제압했다는 걸 깨달은 신중은 화를 가라앉히며 이놈들이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마지못해 인정한다. 그들이 한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기에 그는 화를 누르고 진짜 훈련으로 넘어간다. 위기 모면 주먹질 제로. 피 튀기는 막장 드라마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겐 진심으로 실망스러운 결말이었다. 신중은 이어서 진짜 수련법을 쪼개 설명한다. 달리는 동안 공식을 외우고 숨을 정확한 리듬에 딱 고정할 것. 64번의 사이클 내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한 번이라도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가 한 사이클로 계산된다. 긴 호흡은 느리게 쭉 끌어주고 짧은 호흡은 정확히 1초 안에 딱 맞춰 쑤셔 넣는다. 어딘가에선 체육 선생님이 이 기가 막힌 유산소 안무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 패턴이란 이렇다. 길게 셋, 짧게 하나, 길게 둘, 짧게 셋. 이 리듬을 완벽하게 맞추면 주변의 영역이 몸 안으로 쫙 빨려 들어온다. 이 시퀀스를 한번 완주하면 수련 1회차가 정립되는 거다. 이 짓을 수십 번 반복하면 짜잔, 자체에 생성된 기의 소용돌이가 해제되는 거지. 설명을 꼬박 3번이나 반복한 끝에 신중은 마침내 말을 멈추고 모두를 훈련장으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그들을 흩어지게 하기 전 진짜 폭탄 발언을 던진다. 여기 있는 모두가 수련을 할 수 있는 기본 잠재력을 가졌다는 말과 함께 곧장 살벌한 협박이 이어진다. 5일 안에 기의 소용돌이를 형성하지 못하면 거기가 내 놈들 한계라는 거다. 이의 제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멋지다. 아주 멋져. 압박감 따윈 일도 없네. 두 번째 연습 라운드가 시작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분대원 전체가 무대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인다. 시간제는 지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다들 녹초가 되도록 굴렀는데도 제대로 된 사이클 하나 못 끝내자 이거 다 사기 아니냐며 대놓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기 무덤 파려고 생돈 날린 격이네. 켈무이는 걔도 이렇게는 안 구를 거라며 투덜거리고 다른 여학생은 기술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몸이 부서진 것 같다며 바닥에 얼굴을 처박는다. 64 사이클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10 사이클도 겨우 넘겼으니까. 신중이 처참한 현장을 쓱 훑어보더니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이클을 끝내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다. 8반, 집합.
10대들의 체력을 과대평가하다니 교관의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지. 그는 이른바 천재라는 녀석들이 고급 기술을 금방 마스터할 줄 알았다며 다들의 실제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쿨하게 인정한다. 어쩔 수 없이 다들 몸이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기본 기술부터 가르치기로 방향을 튼다. 시간제는 아까 푸시업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일부러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기술을 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뒤끝 장렬이네. 교관이 기본 기술의 시범을 보이려다 우뚝 멈춰선다. 무리 중에 누군가 빠진 걸 눈치챈 거다.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다. 렌수가 없다. 다들 훈련장을 가리킨다. 혼자 저기 남아있다고. 다른 반원들은 중내산에 뻗어 있는데 주인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급 기술을 묵묵히 소화해내고 있다. 말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주인공 포스. 시간제는 경악한다. 저 리듬이라면 렌수가 고급 기술의 한 사이클을 완벽하게 끝냈다는 뜻이니까. 신중은 녀석의 체력이 언제쯤 바닥날지 궁금하다며 다들 그냥 내버려두라고 지시한다. 15분이 지났는데도 렌수는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계속한다. 오히려 기력이 넘쳐 보여서 얘 지치질 않는지 다들 기막혀 할 뿐이다. 다른 녀석들은 다 뻗었는데 렌수 혼자 날아다니네. 신중이 원리를 설명해준다. 고급 기술은 한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연기를 반환해서 체력을 최소 3분의 1이나 채워주고 회복 속도도 끌어올려. 그래서 다음 시도가 눈에 띄게 수월해지지. 기본 기술엔 그런 효과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훈련해봤자 결국 고급 기술의 열화판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진짜 기술을 써야만 장기적인 훈련이 가능해지거든. 교관이 재빨리 덧붙인다. 물론 이건 개인의 자질에 크게 좌우되지만 자질이 뛰어난 녀석들은 기본 기술만으로도 날아다니고 반대로 어떤 놈들은 고급 기술을 써도 평균조차 못 미치지. 유전자가 알아서 밸런스 패치를 해버렸네. 렌수가 자질이란 게 연금 같은 거냐고 묻자 교관은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냐며 단칼에 잘라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자질이란 그저 신체 조건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며 육체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좋은 예로 자신도 한때 자질이 2.13이었지만 지난주 테스트에서는 2.33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캐릭터 성장기인데 상태창을 곁들인 느낌이네. 렌수가 자기 수치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자 교관은 기 소용돌이를 형성해야만 테스트가 열리며 그건 5일차에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더니 렌수의 체력이 기본치를 아득히 넘는 걸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묻는다. 다른 녀석들은 죄다 뻗었는데 혼자 멀쩡한 걸 보니 군대라도 다녀온 거냐고.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체력. 그가 말을 잇는다. 고급 기술의 연기 역류는 모든 순서가 끝나야만 발생해. 즉 처음 63번의 호흡은 순전히 깡체력으로 버텨야 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기 소용돌이를 연후해야 시도하라고 하는 거고 결국 교관도 렌수의 실력이 진짜 나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렌수는 예전에 운동을 좀 즐겨 했다고 중얼거리며 태연한 척 넘긴다. 그래, 그러시겠지.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속으론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전에 훈련받은 흔적이라곤 하나도 없었지만 신중은 일단 쉬고 나서 개인 연습에 복구하라고 지시한다. 교관이 다른 녀석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러 간 사이 렌수는 남몰래 진실을 깨닫는다. 그 완벽했던 한 사이클은 순전히 신체 최적화 버프 덕분이었다는 걸. 그게 아니었으면 단전호흡 한 번만에 남들처럼 바닥에 나동그라졌을 테니까. 나중에 일행 전체가 이론 수업을 듣기 위해 강당으로 이동한다. 화면에는 과학원 소속의 젊은 학자가 응용 물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소개되며 등장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진다. 국보급 인재라느니 타이밍 맞게 등장한 진짜 천재라느니. 연구원이 기소용돌이는 인체의 내부 프로세서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수행 기술은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 한다고. 그는 하단전이 그 소용돌이를 담아두기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말한다. 호흡과 동작을 통해 흡수된 연기는 혈액, 조직, 세포를 타고 흘러 마침내 하단전에 자리 잡는다. 어디선가 생물 선생님들이 미친 듯이 필기하고 있을 것 같네. 충분한 기운을 불어넣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휘감기며 소용돌이를 이룬다. 소용돌이가 임계점을 넘어 활성화되면 수행자는 비로소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수행자는 내면의 소용돌이를 통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행의 길에 오른 셈. 로딩 화면 끝. 캐릭터 해금 완료. 연구원은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덧붙인다. 수행자는 오직 자신의 소용돌이만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누구도 그걸 볼 수 없다. 보통은 회전하는 소용돌이처럼 생겼다. 회전할 때마다 더 많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점차 신체를 개조하면서 내부의 힘을 축적하는 거다. 소용돌이가 한계점에 달하면 밖으로 터져나오며 흡수할 수 있는 기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국가의 수행 등급 시스템은 1전, 2전, 3전이라는 회전수로 분류된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임시 용어긴 하지만 기소용돌이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성과 안정화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생성 단계에서는 호흡 사이클을 통해 연기를 끊임없이 공급하게 되며 중급 기술도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소용돌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만 비로소 공식적인 수행자로 인정받는다. 연구원이 다음 질문을 던진다. 아무런 훈련 없이도 기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을까? 스스로 답을 내놓는다. 그렇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 국내에 기록된 모든 자연 발생 사례는 이미 어떤 연기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절대 일반적인 훈련으로 얻은 게 아니었다. 각성 자체에서 바로 튀어나와 소용돌이에 직접 뿌리를 내린 거라 역설계도 불가능하고 남이 따라 할 수도 없다. 그 부류가 바로 초능력자라 불리는 이들이다. 그들의 능력은 엄밀히 말해 연기 기술이긴 하지만 기본 기술보다 훨씬 강력하고 매끄러우며 기소용돌이의 힘도 훨씬 적게 소모한다. 게다가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덧붙이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스스로 눈을 떠서 남이 따라 할 수 없는 고유의 능력을 각성 능력이라 부르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을 각성자라고 칭하는 것이다. 정부 공인 먼치킨 주인공 증후군이네. 그리고 모든 각성자는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연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일러준다. 일반 수행자들 역시 수행을 하다 보면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각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오후 내내 이어진 강연이 끝나고 랜수는 만약 필기가 허락됐다면 이 방에 있는 모두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럴 만도 하지. 연기 부흥 초기인 지금 일반인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정부의 1급 지식이니까. 한편 타이타니아 산맥 어딘가에서는 차 한 대가 레알산을 향해 험한 길을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사람 잡는 험한 산을 달리는 평화로운 화요일 드라이브라니. 아주 평범하네. 차 안에서 소녀가 춥다고 불평하자 운전기사는 벌써 고도가 거의 4,000m에 달했다고 말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더 곤두박질 치는 법이다. 그게 산의 섭리니까. 그는 매년 바로 이 구간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니 다들 옷을 단단히 껴입으라고 당부한다. 멋지네. 멋지네. 정말 안심이 되는 기사님이시네. 그는 이미 티타니아의 숲지대를 통과했으며 대략 10시간 후면 성산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거라고 덧붙인다.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즉시 알려달라고도 했다. 소녀는 창밖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이 정말 그레이스에서 산길을 따라 차로 가는 수밖에 없는지 묻는다. 그렇다고 한다. 그레이스는 몬테레 북면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비행기로는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 그곳을 지나면 입구까지는 무조건 차를 타야만 한다. 기사는 이 도로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인다. 산기슭에 사는 기아 사람들도 매일 이용하는 길이다. 창밖을 뚫어지게 보던 소녀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가리킨다. 이 길이 정말 유일한 통로라면 저 산을 홀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 저기에 있어선 안 될 존재다. 기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 여자가 완전히 홀로 얼어붙은 산길을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처음엔 차가 고장난 조난자라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오직 맨몸으로 등반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상황은 더욱 기괴해졌다. 체육복 같은 가벼운 차림으로 홀로 산을 뛰어오르다니. 저체온증이 당장 덮쳐올 텐데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는 눈치다. 기사가 그녀를 향해 위험하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눈 덮인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디라기엔 턱없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녀는 마치 파쿠르를 하듯 바위를 움켜쥐고 공중에서 회전하며 강하게 착지하더니 그대로 수직 상승해버린다.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법한 물리법칙이 현실에 강림한 순간이다. 차 안에서 기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는 승객을 발견하고 기사를 작성 중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샨왕국의 독립매체 편집자라고 밝히며 이런 치명적인 고도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극한의 파쿠르를 선보이는 여자는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완벽한 사진 타이밍을 놓친 건 짜증나지만 어차피 그녀와 다시 마주칠 거란 직감이 들었기에 지금 당장 기사의 초안을 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